지금부터 2021년 가을학기 컴퓨터 네트워킹 제 두 번째 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에 먼저 다룰 내용은 네트워크에서의 딜레이, 로스, 스루풋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딜레이, 로스, 스루풋은 지금 정보통신이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지금 정보통신은 IP 네트워크의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IP 네트워크가 어떤 성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 성능이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IP 네트워크가 데이터를 소스에서 목적지까지 전달하는 데 있어서 딜레이가 많이 생긴다. 그러면은 만약 자율주행 자동차의 어떤 컨트롤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은 딜레이가 많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IP 네트워크에서 딜레이가 많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또 데이터의 로스도 많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터넷 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인터넷 전화를 이용할 때 목소리가 중간에 끊겨 나오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로스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패킷들의 로스가 일어난다는 이야기고, 그 로스는 IP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스루풋, 이게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양, IP 네트워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의 양이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인터넷 전화가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초에 초당 미니멈 10개라든지 20개의 패킷은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지만이 인터넷 전화가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최소량의 어떤 정보 전달하는 패킷이 서비스될 수 있으려면은 이 IP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이상의 스루풋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루풋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프로토콜 레이어, 서비스 모델, 이게 이제 인터넷 공부하면서 가장 기본이죠. TCP/IP 모델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단원 2로 넘어가겠습니다.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로 넘어가는데 우선 그 와이파이 쪽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802.11 아키텍처 오브 인프라스트럭처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는 기지국이 있는, 즉 액세스 포인트 AP가 있는 모드로 운용하는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와 AP가 없이 스마트폰과 스마트폰이 직접 통신하는 일종의 머신 투 머신이죠. M2M, 그런 애드혹 네트워크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드혹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이어리스 링크는 조금 유선 링크하고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무선 링크의 특성상 전자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물론 유선도 전자파지만은 무선 전자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유선과는 그 링크의 특성이 많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하는 그 요소로는 딜레이, 시간 지연, 그리고 로스, 패킷 분실률, 그 다음에 스루풋. 스루풋이라는 것은 얼마나 패킷을 처리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단말인 경우에는 초당 몇 개의 패킷을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스루풋이고, 라우터 입장에서도 들어오는 것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이 초당 몇 개의 패킷을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느냐 하는 게 그게 스루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라우터에는 버퍼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패킷의 도착률이 순간적으로 아웃풋 링크 캐패시티, 즉 바깥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 양을 초과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초과하면은 이게 버퍼가 소용이 없지만은 순간적으로 초과하는 것은 그 일시 저장했다가 내보내는 면은 됩니다. 우리가 홍수의 그 댐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항상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치면은 댐이라는 게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많이 올 때는 조금 저장해 뒀다가 그 없을 때, 비가 없을 때 내보내고, 이런 기능과 똑같습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라우터에는 패킷이 큐잉이 일어납니다. 대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패킷이 그 아웃풋 링크를 빠져나가려면은 L 나누기 R로 표시되는, L은 패킷의 크기고, 그 다음에 R은 밴드위드스죠. 그만큼의 트랜스미션 딜레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패킷 Q, 큐잉 딜레이가 있어줘야 되는 거죠. 버퍼에 저장, 그러니까 너무 많은 패킷이 들어오면은 일시적으로 저장해 놨다가 아웃풋 링크가 여유가 있을 때 내보내는 그러한 개념이니까, 거기서 대기가 일어나게 되고, 그 대기하는 시간만큼 서비스 품질은 시간 지연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들어오는 패킷 입장에서는 이제 아웃풋 링크가 바로 가용하지 않으면은 버퍼에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버퍼가 꽉 차 있으면은, 기다릴 공간이 없으면은 그 패킷은 분실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IP 네트워크의 특징인데, IP 네트워크는 라우터를 이용하고, 라우터는 패킷 스위칭 장비고, 패킷 스위칭 장비라는 것은 스토어 앤드 포워드를 하기 때문에, 항상 스토어 앤드 포워드 개념에서는 하나의 패킷이 완전히 도착해야지만이 다음 라우터로 패킷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패킷이 완전하게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게 트랜스미션 딜레이라고 그랬죠. L 나누기 R로 표현되는 트랜스미션 딜레이가 항상 필요하고, 그게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큐잉 딜레이, 이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버퍼에 저장되는, 공간에 저장되는 대기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버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버퍼가 꽉 찼을 때 들어오는 패킷에 대해서는 로스, 분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딜레이, 로스, 스루풋은 아까 이야기했고요. 트랜스미션 딜레이, 즉 딜레이에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에서의 두 가지 요소가 트랜스미션 딜레이가 있고 패킷 큐잉 딜레이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패켓 딜레이에는 네 가지 원인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노달 프로세싱 딜레이와 큐잉 딜레이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노달 프로세싱 딜레이는 패켓이 라우터에 들어오면은 그 패켓의 먼저 IP 헤더를 체크를 합니다. 목적지가 어디냐?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그 목적지로 패켓을 보내려면은 다음 라우트가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면은 그 다음 라우트로 포워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켓이 하나 들어오면은 패켓의 헤더를 검사해야 되죠. 목적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목적지 확인했으면은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한 다음 노드를 결정하기 위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룩업 한다 그러는데 한번 쳐다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라우팅 테이블을 쳐다봤으면은 그 다음 노드가 결정 났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노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다음 노드로 향하는 그 아웃풋 링크 방향으로 패켓을 포워딩 해야 됩니다. 이때 물론 그 헤더를 체크할 때 뭔가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섬 에러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determine output link가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다음 노드를 결정하는 거고요. 이 시간이 이렇게 패켓을 라우터에서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노달 프로세싱 딜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과거에는 이 하드웨어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처리를 못 해줄 때는 이 딜레이가 상당했습니다만은 지금은 하드웨어가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이 딜레이는 일반적으로 밀리세컨드 이내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하드웨어가 그만큼 막강해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 딜레이가 큐잉 딜레이입니다. 큐잉 딜레이. 큐잉 딜레이는 패켓이 들어왔을 때 자기가 원하는 설령 아웃풋 방향이 다음 노드가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아웃풋 방향으로 바로 내보낼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그 아웃풋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패켓이 그림에서처럼 3개가 대기하고 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뒤에 왔으니까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기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대기하는 큐잉 딜레이는 얼마나 패켓이 많이 도착하느냐. 즉 라우터에서 컨제스천, 이 컨제스천은 상대적인데요. 얼마나 많이 패켓이 도착하느냐. 그 다음에 아웃풋으로 얼마나 빨리 처리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컨제스천이 결정이 됩니다. 얼마나 심각하다 하는 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네트워크를 전공한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 어떻게 하면은 이 큐잉 딜레이를 줄일 수 있느냐 하는 이 연구를 하거나 기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네트워크 기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드웨어들이 워낙 좋아져 가지고 워낙 빨라져 가지고 이 큐잉 딜레이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트랜스미션 딜레이와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를 보도록 합시다. 지난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라우터 장비는 패킷 스위칭 장비고, 패킷 스위칭 장비는 스토어 앤드 포워드를 한다 그랬죠. 스토어 앤드 포워드를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의 패킷이 완전히 도착해야지만이 그 다음 라우터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패킷이 완전히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것은 이 링크의 밴드위드스의 함수고, 또한 하나의 패킷이 몇 비트로 이루어졌느냐의 함수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패킷의 비트 크기를 L이라고 하고, 그 링크의 대역폭을 R이라고 하면은 트랜스미션 딜레이는 L 나누기 R이 됩니다. 이게 지금 무선 네트워크, 즉 무선 링크에서 레이턴시, 시간 지연을 해결하는 핵심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트랜스미션 딜레이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3G, 4G, 5G로 바뀜에 따라서 이게 그 발전의, 기술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L은 바꿀 수가 없죠. 패킷 크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링크 밴드위드스, 링크가 처리할 수 있는 속도, 초당 처리할 수 있는 패킷의 비트 수, 이거를 늘리면 늘릴수록 트랜스미션 딜레이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술은, 네트워크 기술은 대부분 이 R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늘릴 수 있느냐. 예,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R을 늘려야지만이 트랜스미션 딜레이가 줄어드니까요. R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 여기에 대부분의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딜레이 요소는 프로파게이션 딜레이입니다.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는, 이것은 패킷이 라우터에서 다음 라우터로 진행을 하는데, 패킷은 결국은 피지컬 레이어를 통해서 나가게 되고, 피지컬 레이어라는 것은 비트 정보가 정기적인 신호로 바뀌어서 가게 됩니다. 피지컬 레이어가 그 정기적인 신호로 바뀌어서 가게 되는 거죠. 물론 광섬유나 이런 것들은 빛으로 바뀌어서 가게 되죠. 정기적인 신호가 아니고 빛의 신호로 바뀌어서 가게 되죠. 광섬유에서는. 어찌되었건 간에, 그러면은 빛이건 전기건 진행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예, 빛도 마찬가지죠. 예, 시간 지연이 있습니다. 특히 무선인 경우에는 전자파, 물론 빛도 전자파지만은 예, 지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 신호가 전파되는 속도는 컨스탄트입니다. 상수. 그러니까 거의 뭐 한 2 곱하기 15의 8승 메타 퍼 세컨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번개가 번쩍 칠 때 그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러는 그 속도입니다. 그래서 S는 상수고
D에 의해서 이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결정되는데 D 나누기 S 거리가 길면 길수록 전기 신호가 가는데 시간이 더 걸리겠죠, 당연히. 그래서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는 D 나누기 S 거리를 빛의 속도로 나누는 것이다. 전기 속도도 빛의 속도 같으니까요. 예,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과거의 경험을 보니까 트랜스미션 딜레이와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를 구분을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거는 확실히 다릅니다. 트랜스미션 딜레이는 링크 레이어에서 패켓 하나가 링크를 통해서 빠져나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하는 그걸 의미하는 거고,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는 피지컬 레이어에서 레이어 1에서 전기 신호가 다음 노드로 가는데, 다음 라우트로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하는 게 프로파게이션 딜레이입니다. 확실히 다르죠? 패켓 하나가 완전히 가는데 걸리는 시간, 전기 신호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완전히 다릅니다. 예. 예, 그러면은 큐잉 딜레이를 보도록 합시다. 큐잉 딜레이는 상대적이라 그랬죠, 아까. 콘제스천이라는 개념이 복잡하다는 개념이 상대적이라 그랬죠. 그 상대적인 개념을 상대성을 뭘로 표현하느냐 하면은 트래픽 인텐시티로 표현을 합니다. 예, 트래픽 인텐시티. 트래픽 인텐시티는 L, 패켓 랭스, A, 패켓 어라이벌 레이트, 평균 패켓 어라이벌 레이트. 초당 패켓이 초당 몇 개가 들어오느냐 하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L은 패켓의 크기입니다. 비트 수. 그러니까 L 곱하기 A 하면은 초당 평균적으로 몇 비트가 들어오느냐 이겁니다. 그거를 상대적으로 어떤 값으로 나눠준 거냐 하면은 R, 초당 몇 비트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링크 밴드위드스죠. 그래서 L 곱하기 A 나누기 R 한 개 트래픽 인텐시티입니다. 인텐시티. 자, 그래서 이 값이 1에 가까워지면은 콘제스천이 심각한 거죠. 오른쪽에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차들이 꽉 막힌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LA 나누기 R 이 값이 0으로 올수록 왼쪽 위 그림처럼 도로가 텅 비어 있는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자, 당연히 LA 나누기 R이 0 가까이 있으면은 큐잉 딜레이는 일어나지 않겠죠. 거의. 이게 1로 갈수록 LA 나누기 R이 1로 갈수록 큐잉 딜레이는 커지게 됩니다. 예. 근데 이게 LA 나누기 R이 1보다 크다. 그 말은 뭐냐면은 들어오는 비트 수가 처리해서 나가는 비트 수보다 더 크다. 그러면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딜레이가 무한정 크겠죠. 예. 계속 이 값이 1보다 크면은 딜레이가 무한정 될 겁니다. 그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위에 그래프입니다. 예. 그래서 초창기 때 인터넷을 처음 개발했을 때
그때 이제 패킷 스위칭 기술을 개발했고, 그 패킷 스위칭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이 영국에서 논문으로 발표한 게 오른쪽 위에 있는 그런 큐잉 딜레이를 계산해 가지고 그거를 제시하고 한 게 그때 논문들입니다. 예, 지금은 이런 연구들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드웨어가 워낙 좋아져 가지고 이 큐잉 딜레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L 곱하기 A 나누기 R에서 R은 키우고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큐잉 딜레이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패킷 로스. 이전 슬라이드에서 그 1보다 크면은 LA 나누기 R 값이 1보다 크면은 차들이 막 엄청나게 기다리겠죠. 근데 이제 이게 자동차 도로 같으면은 뭐 도로가 기니까 뭐 엄청나게 기다릴 수 있는데, 라우터에서는 기다리는 공간, 즉 버퍼가 유한합니다. 크기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 버퍼가 꽉 찼을 때 들어오는 패킷들은 드랍, 즉 로스트, 분실되게 됩니다. 뭐 어떤 그 나중에 가서 그 트랜스포트 프로토콜, 즉 계층 4의 그 협조로 분실된 패킷이 무시될 수도 있고 또는 재전송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레이어 4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고, 어쨌든 간에 라우터 입장에서는 버퍼가 꽉 차면은 그 패킷을 버리게 됩니다. 그때 도착하는 패킷은 버리게 됩니다. 예. 자, 그럼 프로토콜 계층 서비스 모델 개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2학기 동안에 배울 이 네트워크는 복잡합니다. 복잡한 것을 쉽게 공부하는 방법은 계층 개념을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게 디바이드 앤 컨퀘어 개념인데요. 분할해서 잡아먹는 개념. 예, 복잡한 것은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복잡한 것은 잘 일단 일의 성격을 봐서 잘 나눠야 됩니다. 지금 이거 하고 다음 이거 하고 다음 이거 하고.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 볼 때도 그러죠. 예, 할 일이 많으면은 일단 잘 나눠야 됩니다. 잘 나누어서 그 시간 스케줄 계획을 잘 짜야 되죠. 예, 그 시간 스케줄 계획을 짜는 데는 복잡한 일을 잘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도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걸 잘 나눠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호스트는 일반적으로 뭐 데스크탑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호스트라고 하는데, 단말이죠, 단말. 네트워크는 단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단. 그죠? 단말이 없으면 뭐 네트워크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단말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1계층, 2계층, 3계층, 4계층, 5계층. 나중에 내가 영어로 다 이야기합니다. 1계층은 피지컬 레이어, 2계층은 링크 레이어, 3계층은 네트워크 레이어, 4계층은 트랜스포트 레이어, 5계층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입니다. 이 호스트는 5개의 계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라우터는 피지컬 레이어, 링크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 세 개 층만 가지고 있는 장비입니다.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링크, 와이파이나 무선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는 물론 이제 조금 다릅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LTE하고 이야기할 때 그때 상세하게 하도록 하고, 어쨌든 링크는 피지컬 레이어, 링크 레이어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앱이라고 이야기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은 5계층이죠. 그래서 지금은 전화건, TV건, IPTV건, 영상이건, 뭐 메시지건, 메일이건 모든 것들이 통신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루어집니다.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세계에서 비즈니스도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아마존, 구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애플 모두 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강력하게 개발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플리케이션이 5계층인데 이것을 가지고 비즈니스에 이용하고 지식 검색에 이용하고 다 그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프로토콜은 5계층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해서 우리가 1계층, 2계층, 3계층, 4계층 다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이죠. 약속.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1계층은 100% 하드웨어입니다. 2계층은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보면은 2계층, 3계층, 4계층, 5계층 이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여기서 이제 좀 학생 여러분들에게 변화, 세상이 바뀌는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정보통신을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했습니다.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는 통신을 2계층 하드웨어 개념의 통신으로 본 거죠. 그 다음에 1계층. 어떻게 하면은 빗 에러를 줄일 수 있느냐. 빗 에러 레이트를 줄일 수 있느냐. BER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뭐 EB 오브 N0 그래가지고 비트 에너지당 뭐 노이즈 하이 비율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다 그게 하드웨어와 피지컬과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런 연구입니다. 근데 지금은 보세요. 모든 정보통신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루어집니다. 인터넷 전화 보세요. 이제는 옛날에 그 무선전화, 집전화 이제는 사용 안 합니다. 다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쓰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다 사용합니다. 그 말은 이제는 2계층, 3계층, 4계층, 5계층 이걸로 이루어진 정보통신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건 대부분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네트워킹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컴퓨터 네트워킹에서도 일계층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계층도 하드웨어적인 그런 이야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것은 데이터 통신 시간에 다루고 3학년 1학기에 여러분들에게 개설된 데이터 통신 시간에 다루고 컴퓨터 네트워킹에서는 주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계층 구조를 왜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복잡한 시스템을 다루려고 하니까 이제 계층 구조를 사용하는 건데, 예. 그래서 복잡한 시스템을 여러 조각으로 나눕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인터넷 TCP/IP 같은 것을 이제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이어드 레퍼런스 모델. 그래서 이 레이어드 레퍼런스 모델은 모듈라이제이션, 모듈별로 딱딱 나눈다는 거죠. 모듈별로 나누는 개념인데 그 메인터넌스, 시스템 업그레이드, 이게 쉬운 거죠. 뭐 밭에 뭐 밭을 가꾼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뭐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뭐 고추도 심고 깻잎도 심고 뭐 이렇게 심으면은 그거를 밭을 그냥 이렇게 섞어 가지고 막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큰 밭을 이렇게 모듈로 나눠 가지고 요 부분은 배추 심고 요 부분은 고추 심고 뭐 요 부분은 무 심고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 개념이 모듈러라이제이션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메인터넌스가 쉽다는 거죠. 예. 배추에 무슨 뭐 벌레가 생겼다. 그러면 배추밭만 보면 되는 거고, 예? 무밭에 무에 뭐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그 무밭만 보면 되는 겁니다. 예. 예. 나머지 부분은 같이 다 이렇게 섞어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계층하는 것이 그러면 더 어떨 때는 더 이게 불리할 때가 있느냐? 예, 불리할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 하나로 다 해야 되는데, 예? 예. 뭐 쉬운 예를 들어서 나는 배추도 먹고 싶고 무도 먹고 싶은데 뽑아와야 되겠는데 같이 섞어놨으면은 이것 막 뽑아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모듈로 나눠놨기 때문에 배추는 배추밭에 가서 갖고 와야 되고 무는 무에 있는 곳에 가서 갖고 와야 되고 뭐 이런 그런 어떤 그 불리하다면 불리한 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자, 인터넷 레퍼런스 모델, 우리가 보통 이것을 스택이라고 합니다. 스택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층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프로토콜 스택이라고 부르는데 제일 아랫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층 피지컬입니다. 빗들을 on the wire라는 것은 와이어 선에 태우는 겁니다. 즉 전기신호로 바꿔서 태우는 겁니다. 그게 피지컬 레이어 역할이고 링크 레이어는 그
이웃하는 네트워크 엘리먼트 사이에 데이터를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웃하는 엘리먼트 사이에. 뭐 네트워크 장비도 좋고요. 이웃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웃하는. 그러니까 링크 개념은 원래 개념은 스토어 앤드 포워드에서 한 번만에 가는 길이 링크입니다. 스토어 앤드 포워드를 중간에 해서 또 다음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의 링크가 아닙니다. 예, 다시 한번 링크를 정의를 하면은 링크는 스토어 앤드 포워드 해서 한 번만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링크 계층 프로토콜로서는 이더넷 이 802.11i입니다. i 111이 아니고 11i PPP 포인트 포인트 프로토콜. 예. 그 위에 있는 계층이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네트워크 계층은 우리가 IP 프로토콜로 알고 있는 그 부분이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입니다. 그 다음에 패킷을 스토어 앤 포워드 시키려면 먼저 라우팅 테이블을 룩업해서 다음 노드를 결정해야 된다 그랬죠. 그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프로토콜이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예,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인터넷에서 자체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프로토콜이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프로토콜. 여기서 프로세서라는 이야기는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그것을 프로세서라고 그러는데 그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을 이어주는 사이에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입니다. TCP, UDP 두 개밖에 없습니다. 종류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가장 위에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 올라가는데 이것이 FTP, SMTP, 싱글 메시지 트랜스퍼 프로토콜. 이 과거에 이메일을 이 프로토콜을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웹 문서를 처리하는 HTTP 프로토콜. 많죠. 이제 뭐 DNS, 인터넷 전화, 예,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깔려 있는 그 모든 것이 아이콘으로 표시된 그 모든 것이 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예. 예, 방금 전 앞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한 그 TCP/IP로 대변되는 그 프로토콜 슈트 5계층 모델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ISO, OSI 레퍼런스 모델을 참고한 겁니다. 이게 원조입니다. 원조. 예, 처음에 패킷 스위칭이 나왔을 때 이 프로토콜을 이용을 했습니다. ISO는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의 약자고 OSI는 여기 거꾸로 해놓은 건데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 약자입니다. OSI. 그래서 이 뭐 ISO 레퍼런스 모델, OSI 레퍼런스 모델 같은 이야기인데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와 세션 레이어 두 개가 더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른 것은 다 아까 TCP IP 프로토콜 슈트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예, 원래 OSI에는 세션과 프레젠테이션이 더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OSI의 세션 레이어는 동기, 그 다음에 체크 포인팅, 리커버리 오브 데이터 엑스체인지,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거기 때문에 이 기능들은 지금 트랜스포트 레이어 아래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예. 그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그 과거에 이런 걸 했다가 이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구태여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 세션 레이어가 하는 일이 현재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쪽으로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뭐 암호, 뭐 압축, 뭐 이런 것 때문에 초창기에는 그걸 설계를 했다가 이 부분은 지금 뭐 이거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필요한 기능은 다 여기서 사용 안 하는 것도 있고요. 인크립션, 뭐 컴프레션 이거는 별도의 프로토콜로 사용 안 하는 거고, 일부는 어플리케이션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지컬 링크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세션, 프레젠테이션, 어플리케이션 1, 2, 3, 4, 5, 6, 7 7계층 프로토콜은 TCP IP 개발자들이 이 모델을 참고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원조란 얘기죠. 원조.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세션 레이어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통합해버리고 프레젠테이션은 어플리케이션으로 통합해버리고 세션은 트랜스포트 쪽으로 통합해버리는 것이 지금의 TCP IP 모델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인터넷의 할아버지는 누구냐 뭐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ISO, OSI 7계층 모델 용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토콜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봅시다. 어떤 메시지가 있으면은 그 메시지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이제 보낼 메시지를 만들겠죠. 그러면은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의 약속, 즉 프로토콜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을 헤더라고 부르는 트랜스포트 헤더, HT가 트랜스포트 헤더입니다. 트랜스포트 헤더에 내용을 적어서 메시지에다가 헤더를 붙입니다. 그걸 우리가 세그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그먼트를 네트워크 레이어로 내려보내면은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역시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토콜에 입각해서 상대방의 또는 라우트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헤더에 적어 넣습니다. 이 부분이 네트워크 헤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헤더까지 붙은 부분이 우리가 데이터그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데이터그램은 다시 링크 레이어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링크 레이어는 링크 다음 네트워크 엘리먼트까지 가는데 어떤 약속에 의해서 가게 됩니다. 그건 와이파이인 경우는 와이파이 프로토콜, 그 다음에 이더넷인 경우에는 이더넷 프로토콜, 이런 것에 입각해서 필요한 사항을 링크 레이어 헤더를 붙이게 됩니다. 그 링크 레이어 헤더가 붙은 내용 부분 전체를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프레임은 다음 네트워크 엘리먼트인 링크 레이어 장비인 스위치를 거쳐서 라우터에 가게 되고, 라우터에 가게 되면은 이제 라우터에서는 링크 레이어 헤더를 껍질을 벗겨서 네트워크 레이어로 올려주고, 그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네트워크 헤더에 있는 그 목적지 IP 주소를 보고 라우팅 테이블을 룩업하고 다음 라우터를 결정하고, 그 다음 라우터가 연결되어 있는 그 링크의 링크 레이어 헤더를 붙인 후에 다시, 그러니까 프레임을 다시 만드는 거죠. 예, 프레임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을 목적지로 보내주면은 목적지에서는 피지컬 레이어에서 링크 레이어를 올려주고, 링크 레이어에서 프레임 헤드 체크를 한 후에 네트워크 레이어를 올려주고,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체크를 한 후에 트랜스포트로 세그먼트를 올려주고, 트랜스포트에서 체크를 한 후에 어플리케이션으로 메시지를 올려주는 것으로 메시지 전송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은 무선 네트워크에서 와이어리스 랜, 무선 랜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무선 호스트입니다. 호스트. 사용자가 갖고 다니는 호스트. 스마트폰, 노트북 같은 게 있겠죠. 예, 여기에서 정보통신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 무선이라고 해서 꼭 모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선은 꼭 이동한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PC, 데스크탑도 고정해서 사용하지만은 무선 랜 카드를 접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이야기입니다. 스테이셔너리라는 것은 움직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그 무선 네트워크 구성 요소로는 베이스 스테이션, 즉 기지국이 있습니다. 기지국. 와이파이에서는 이것을 액세스 포인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기지국. 기지국은
무선과 유선을 연결합니다. 보통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이것이 유선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지국이 중간에서 무선 네트워크와 유선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릴레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와이어드 유선 네트워크, 와이어리스 무선 네트워크 사이에 릴레이 역할을 하는 것이 기지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베이스 스테이션은 3G, 4G, 5G 같으면 여러분들 도로에 셀타워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건물의 옥상에 이렇게 설치하거나 아니면 지상에 설치하는 셀타워를 볼 수 있을 거고, 802.11 액세스 포인트는 공유기와 같이 라우터와 같이 공유기 형태로 그렇게 보통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무선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는 와이어리스 링크, 그러니까 무선 구간이죠. 무선 구간. 무선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동장치들을 기지국에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무선은 백본 링크로도 이용됩니다.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를 연결하는 링크로도 이용이 됩니다. 보통 링크는 그 링크를 누가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니까요, 멀티플 액세스 프로토콜과 같이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즉 MAC이죠. MAC, 멀티플 액세스 프로토콜. 그러니까 링크를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누가 사용할 건지, 그때 누가 사용할 건지를 결정하는 MAC 프로토콜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링크는 트랜스미션 딜레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밴드위드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 레이트를 처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리, 통달 거리도 다양하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통달 거리, 전송 속도를 XY축으로 해서 무선 링크의 그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과거에 셀룰러라고 불렀던 무선 네트워크부터 보도록 합시다. 2G, 우리가 CDMA, GSM, 물론 원지도 있고요. 원지는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2G는 CDMA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GSM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통달 거리는 약 20km까지, 농촌 지역에서는 한 20km까지 커버가 되고, 속도는 0.056, 그러니까 56kbps/s죠. 그게 발전해서 2.5G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와이드밴드 CDMA, WCDMA가 나오고 CDMA 2000이 나옵니다. 통달 거리는 그대로고 속도만 약 10배가 올라가게 되죠. 데이터 레이트이 약 10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3G가 나오게 되죠. 3G가 나오면서 WCDMA가 이때 주로 이용되게 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4메가,
1000m까지 통달 거리를 제공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G LTE가 나오면서 10메가까지 2, 3메가까지 처리해 줄 수 있는 4G LTE 시스템이 나오게 됩니다. 통달 거리는 그대로고요. 와이어리스 랜 측면에서 보면은 802.15가 약 한 30m 내에 이용되는, 이게 퍼스널 에리아 네트워크인데요. 블루투스와 같은 그게 있고, 속도는 1메가 이하입니다. 1메가비트 퍼 세컨드 이하 데이터 레이스를 처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와이파이라고 부르는 802.11b, 이게 OS 11메가 처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1H가 나오고 11N이 나오면서 200메가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와이어리스 랜은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어떤 사무실 안에나 이런 데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은 건물 내에서나 도로에서,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그런 도로에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죠. 그런데 4G까지 봤을 때 통달 거리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데이터 링크 밴드위드스입니다. 속도가 이 10메가 비트 퍼 세컨드 정도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로 레이턴시를 만족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4G 가지고 위에 이제 영어로 쭉 적어놨는데요. 4G를 아무리 이 기술을 가지고 해도 최대 100메가비트 퍼 세컨드까지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5G가 나오게 되는데, 링크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5G 기술의 최대 목표를 10기가까지 뒀습니다. 그래서 5G의 핵심은 4G 기술보다 100배 빠른 그런 무선 네트워크를 개발을 하자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론적으로 최대 낼 수 있는 스피드를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만큼 나오지 않겠지만은, 이론적으로 4G는 100메가비트 퍼 세컨드까지 낼 수 있고, 5G는 100배 빠른 속도인 10기가 비트 퍼 세컨드까지 낼 수 있도록, 이론적인 수치로 그렇게 낼 수 있도록 무선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게 그러한 4G, 5G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5G를 서두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 문제는 이제 5G가 보급이 돼야지만이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느 정도 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래 그 내용을 다시 읽어보면은, 만약 100km로 주행 중에 어떤 위협이 사고가 날 만한 상황이 등장했을 때
4G의 지연 속도를, 링크의 그 지연 속도를 50ms로 가정하면은 차량이 1.4m 진행 후에 제동이 걸립니다. 만약 제동장치를 동작하게 한다면요.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위험을 감지하고 제동장치를 동작하게 한다면은, 그러면 1.4m 같으면 상당한 거리죠.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5G가 만약에 그 로우 레이턴시, 초지연 속도인 1ms, 트랜스미션 타임이 1ms다. 그러면은 계산해 보면 2.8cm 차가 더 나가고 정지해 버립니다. 사고를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더욱 안전한 기술이 됩니다. 이는 사람이 이 어떤 돌발 상황을 인식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데까지 200 내지는 300ms가 걸린다고 합니다. 5G로 하면 이보다 더 빠른 거죠. 자, 그러면은 현재 그 5G가 깔려 있는데 최종 목표는 10기가지만은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 있느냐? 그 이제 통계를 쭉 보면은 한국, LG, SK, KT가 한 200메가 정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링크 밴드위드스가. 근데 그 오른쪽 그래프 보면은 현재 그 5G의 보급률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5G를 사용하는 이용률이 한 10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이제.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원래 목표로 했던 5G 10기가까지 도달하려면은 아직 멀었다. 200메가에서 언제 10기가까지 올리겠어요? 뭐 한 500메가까지도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미국에서 브라이존은 506메가까지 지금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영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한 50% 정도 이상은 끌어올려야 되겠죠. 5G를 이용하는 그 접속 비율이. 그래서 아직 좀 5G는 아직 이런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미 공부한 그 트랜스미션 딜레이는 패킷 랭스와 링크 밴드위드스 R의 함수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패킷 랭스를 1024바이트로 가정하면은 R을 100메가로 봅시다. 그러면은 L 나누기 R 하면은 1ms 이하가 나옵니다. 이 정도만 되더라도 자동차가 100km 달리다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정지하는 데까지는 뭐 1ms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동거리는 한 2.8cm 정도 후에, 전진한 후에 바로 제동이 되니까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5G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또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는 두 가지 모드로 운영이 가능한데,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와 애드혹 모드가 있습니다. 애드혹 모드는 군사용으로 많이 이용되는데, 먼저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를 보도록 합시다.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는 이동 단말들이 베이스 스테이션을 통해서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됩니다. 즉 항상 이동 모바일 기기들은 베이스 스테이션을 거쳐서 이용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용하는 모바일 기기들이 이용되는 것을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로 이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베이스 스테이션을 거치게 되어 있고, 이 베이스 스테이션은 와이어드 네트워크와 연결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로 운영될 때는 이동 단말들이 위치를 바꿈에 따라서 기지국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핸드오프라고 해서 이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즉 가입자가 위치를 이동하면서 베이스 스테이션을 바꿔서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지금 통화를 하고 있지만은 가입자는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베이스 스테이션에 지금 연결되어서 통화를 하고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는지 가입자는 모르고 있는 사이에 이 베이스 스테이션이 단말하고 서로 통신을 해서 기지국을 바꿉니다. 이것을 핸드오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이파이를 이용한 그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를 좀 더 살펴보면은 스테이션이 있고요. 스테이션은 모바일 장치입니다. 이동 단말. 그 다음에 항상 이동 단말은 베이직 서비스 셋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 베이직 서비스 셋이라는 것은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가 관장하는 영역입니다. 이 액세스 포인트의 전파가 도달하는 영역입니다. 무슨 네트워크에서의 기지국과 같은 액세스 포인트의 전파가 도달하는 영역입니다. 그것을 베이직 서비스 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이직 서비스 셋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가 있다는 이야기냐 하면은 EES가 있다는 잘못됐네요. ESS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EES가 아니고 ESS입니다. Extended Service Set. Extended Service Set. Extended Service Set은 여러 개의 베이직 서비스 셋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의 베이직 서비스 셋은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가 관할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ESS는 여러 개의 액세스 포인트가 관할하는 영역을 하나의 영역으로 확장해서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ESS가 되려면은 그 액세스 포인트를 묶는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이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은 이거 초창기 개념입니다. 초창기 개념입니다. 베이직 서비스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액세스 포인트를 묶기 위해서. 지금은 이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베이직 서비스로 바로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서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 무선 랜인 802.11의 그 모바일 터미널, 모바일 기기가 어떻게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서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지, 인프라스트럭처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데스크탑 컴퓨터와 통신할 수 있는지 그 프로토콜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모바일 터미널에서는 어플리케이션, TCP 전달 계층, IP 네트워크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LLC MAC 링크 계층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LLC는 링크 레이어 컨트롤, 에라 컨트롤 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고, 맥은 이 링크를 여러 사람이 공유할 때 누가 사용할 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프로토콜이 맥 프로토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피지컬 프로토콜이 있고요. 여기에 맥과 피지컬을 자주색으로 표현한 것은 이게 링크가 무선이건 이더넷이냐 와이파이냐 그 링크의 특성에 따라서 이 부분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와이파이인 경우인데요. 이게 달라집니다. 맥도 달라지고 피지컬도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같은 링크 레이어 프로토콜이지만은 LLC 링크 레이어 컨트롤은 아래에 어떤 링크가 오더라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LLC는 동일합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액세스 포인트와 접속되게 되어 있고, 액세스 포인트는 LLC와 맥 피지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어드 쪽으로 연결될 때도 액세스 포인트는 이게 이더넷으로 연결된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더넷이 802.3이니까 802.3 맥이 오른쪽에는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802.3 이더넷 피지컬 쪽이 거쳐서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로 연결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인프라스트럭처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가 이더넷을 이용한다면 당연히 이것도 802.3 맥, 802.3 피지컬, LLC, IP, TCP,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되어 있겠죠. 예,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 모드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와 애드호크 모드입니다. 위에 있는 그림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인데 모든 모바일 기기들은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서 와이어드 네트워크로 연결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아래 그림은 애드호크 네트워크입니다. 그림에서 보면은 뭐가 빠졌죠? 예, 액세스 포인트가 안 보입니다. 즉 애드호크 네트워크라는 것은 베이스 스테이션 없이 인프라스트럭처 없이 자기들 단말끼리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되는 것을 우리가 애드호크 네트워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애드호크 네트워크는 베이스 스테이션이나 즉 액세스 포인트
액세스 포인트나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 없이 단말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용하는 것을 애드혹 네트워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02.11 그 애드혹 네트워크의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IBSS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없이 자기들끼리 망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IBSS, 즉 Independent Basic Service Set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Basic Service Set IBSS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나중에 그 vehicle to vehicle도 같은 원리인데요. 자동차에서 다른 자동차로 이와 같은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무선 그를 통해서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스테이션이죠. 스테이션. 그러니까 애드혹 네트워크는 스테이션과 IBSS로만 구성이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드혹 모드는 No Base Station, 베이스 스테이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IBSS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IBSS 안에서는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노드들이 자신들끼리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이게 특정 스테이션에서 특정 스테이션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 라우팅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걸 경유해서 뭐 자기들끼리 경유하기도 하고 직접 가기도 하고 그런 라우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애드혹 네트워크는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 없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형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싱글 홉은 직접 통신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무선을 통해서 직접 통신하는 경우, 이거는 원홉이죠. 한 번만에 직접 갈 수 있는 거리. 이 블루투스 피코넷이 대표적인 겁니다. 블루투스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블루투스도 일종의 애드혹 네트워크인데요. 한 번만에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다. 거기에서 멀티홉이라는 것은 라우팅까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스테이션은 릴레이 역할까지 해준다는 겁니다. 카투카 네트워크 같은 거, 비클 투 비클, 그 다음에 블루투스 스캐터넷, 이게 블루투스를 여러 개를 같이 묶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블루투스 네트워크의 확장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개념은 이렇게 중개 역할까지 해줍니다. 스테이션이 자기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중개 역할,
내가 보내고 받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내는 정보를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자기가 중개 역할까지 해주는 그러한 게 멀티 호흡입니다. 그래서 애드호c 네트워크는 크게 싱글 호흡 네트워크와 멀티 호흡 네트워크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마넷 그룹, 마넷은 모바일 애드호c 네트워킹 그룹인데요. 이 마넷 그룹이 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마넷 그룹이 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마넷은 군사용으로 지금 이미 개발되어 일부는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위 그림을 보면은 모바일 디바이스가 픽스드 네트워크로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를 통해서 픽스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로 이용되는 개념이죠. 반면에 위 두 개를 보면은 가장 상층에 모바일 라우터로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라우터도 라우터 자체가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이동하는 모바일 라우터에 접속해서 통신을 하게 되는 것이 마넷입니다. 마넷. 지금 아래 그림은 한국군 전체의 네트워크가 계략적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뭐 내가 국방과학연구소에 있을 때 이 부분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여튼 뭐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전쟁은 NCW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트워크 센트릭 월페어죠. 네트워크 없으면 전쟁이 집니다. 무조건. 네트워크를 잘 갖춘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센트릭 월페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C4I 체계라 그러는데요. 이게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C4I는 커맨드, 작전 지휘죠. 컨트롤, 통제.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통신. 그 다음에 컴퓨터. 이게 이제 옛날에는 C3I 그랬습니다. C3I 때는 컴퓨터가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워낙 바뀌니까 컴퓨터도 들어갔습니다. C4.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가 들어가서 정보. 인텔리전스는 주로 이제 감시 쪽 이야기입니다.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뭐 적외선 레이더, 카메라 이런 거 감시 정보가 여기서는 정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텔리전스. 그래서 C4I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수행하느냐 하는 것이 그게 전쟁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C4I가 잘 되려면은 이제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그 네트워크를 보면은 위성통신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공군이 이용하는 어떤 비행기들이 이용하는 통신이 들어갑니다. 그걸 이제 전술 데이터 링크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공군 C4I가 들어가고 뭐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무인 정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육군 쪽은 이제 그 무전기, 위성 단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TICN이라는 게 여기 들어갑니다. 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이 TICN이 그야말로 마넷입니다. 마넷. 이 육군이 사용하는 TICN이 마넷입니다. 그래서 다시 위 그림으로 올라가 보면은 마넷은 모바일 라우터가 움직이죠.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평양까지 진격한다. 그러면은 이 모바일 라우터가 평양으로 가게 됩니다. 이북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모바일 디바이스는 군인이 가지고 움직이는 거니까 평양으로 같이 가겠죠. 그래서 이게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지금 TICN이라고 해서 주로 그 하나탈레스, 옛날에는 삼성탈레스에서 개발했는데 하나가 그 삼성탈레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탈레스에서 이 TICN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군 쪽 그 C4I 체계가 있고요. 해군 네트워크 있고 이렇게 해서 합동 그 연합작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C4I 체계로서 일사불란한 네트워크 센트릭 월페어를 하는 것이 현 전쟁의 특징입니다. 와이리스 링크는 와이어드 링크, 즉 전기선, 유선에 비해서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패스 로스입니다. 패스, 길이죠. 길이 멀어지면은 로스가 많다는 거죠. 라디오 시그널은 보통 이게 양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집중적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유선처럼 원하는 방향으로 에너지가 가지를 못하고 이게 공중에 착 퍼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신호의 에너지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이죠. 거리가 늘어날수록 신호의 크기가, 스트렝스, 힘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신호가 약하면 통신도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발생하는 게 패스 로스입니다. 신호가 너무 약해져 가지고 데이터를 잡히지를 않는 경우, 그걸 패스 로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 와이리스 링크는, 무선 링크는 다른 소스와 간섭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2.4GHz 대역을 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뭐 모터 같은 데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시에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면은 여기서 주파수끼리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무선은 간섭이 일어납니다. 유선은
선으로 이렇게 까니까 간섭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예.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요. 와이어리스 링크는 멀티패스 프로파게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신호를 보내면은 상대방에게 이게 직접 갈 수도 있고, 일부는 주변에 어떤 건물이 있다. 그러면은 건물에 반사돼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직접 가는 전파와 신호와 건물에 반사돼서 가는 전파는 패스의 길이가 다릅니다. 패스의 길이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거리를 빛의 속도로 나누는 게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은 내가 똑같은 신호를 보내더라도 그게 목적지에 도달할 때는 먼저 들어오는 놈이 있고 나중에 들어오는 놈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들어오는 놈이 먼저 들어오는 놈을 때리는 간섭을 일으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패스 프로파게이션이 심각한 거죠. 이거를 효과적으로 막아준 게 OFDM 기술입니다. 예, 상세하게 OFDM에서는 뭐 여기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이 OFDM 기술입니다. 예, 그래서 그 와이어리스 링크를 사용해서 통신을 구성한다 하는 것은 유선보다는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가 위 세 가지, Decreased Signal Strength, 신호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문제,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신호끼리 충돌하는 문제, 그 다음에 멀티패스 프로파게이션으로 인해서 간섭이 일어나는 문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선 링크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 무선 링크의 이런 기술들은 통신 이론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겠지만은 이 컴퓨터 네트워킹에서는 아주 기본 사항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SNR이 정의됩니다. 그 SNR이 정의되는 이유는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패스로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간섭, 그 소스가 두 개의 소스로부터 간섭을 일으키는 것, 그 다음에 또 멀티패스, 길이 다르기 때문에 간섭을 일으키는 것. 그거를 어느 정도 지금 신호가 도달하는 신호가 어느 정도 취약하냐, 간섭의 영향을 받았느냐, 패스로스를 겪고 있느냐 하는 정도를 뭘로 표현하느냐 하면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시그널에 비해서 노이즈에 비해서 시그널이 얼마나 강하냐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그게 SNR입니다. SNR이 크다는 것은 노이즈에 비해서 시그널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거니까, 즉 시그널이 덜 감쇄되었거나 또는 간섭을 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SNR이 크다는 것은.
그래서 SNR이 커지면 당연히 BER은 낮아지겠죠. 시그널이 품질이 좋으면은 노이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신호의 크기가 크면은 빗 에러 레이트, 어떤 빗들을 보냈는데 그 빗가 에러 날 확률은 줄어들겠죠. 예, 이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SNR이 크면은 BER은 줄어든다. 그러면 SNR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피지컬 레이어가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이거는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링크는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바꿀 수는 없고, SNR을 높이려면은 송신 출력을 높이면 되겠죠. 파워를 높이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송신 출력을 높이면은 SNR을 높여지는 거고, SNR이 높아지면은 BER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에러가 안 나는 그런 링크가 운영되게 되겠죠. 근데 이제 파워를 함부로 높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파워를 높인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간섭이니까요. 또 그게 파워를 함부로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동일한 SNR에서 얼마나 비트레이트를 낮추느냐, 이것이 통신 이론 기술입니다. 파워는 일정하고 링크도 일정한 상태에서 어떤 SNR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기술로 처리를 하면은 빗 에러 레이트를 줄일 수가 있느냐. 예. 그게 이제 보면은 모듈레이션 기술을 개발해서 괌 256, 괌 16, BPSK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듈레이션 기술들인데요. 그 비트 정보를 어떻게 시그널로 만들어 주느냐 하는 기술입니다. 모듈레이션 기술이. 예, 비트 정보를 전기 신호로 바꿀 때 비트를 어떻게 전기 신호로 실어줄 거냐 하는 기술인데, 그 기술에 따라서 그래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똑같은 SNR인 경우에도 기술에 따라서 빗 에러 레이트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BPS와 CAM 256을 봅시다. BPSK는 동일한 빗 에러 레이트 10^-4승, 만 개의 빗들을 보냈을 때 한 개의 비트 정도만 에러가 일어나게 하려고 하면은 SNR이 뭐 한 7 정도 되면 되나요? 7dB 정도 되면 되나요? 그런데 CAM 256은 똑같이 빗 에러 레이트 10^-4승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SNR이 한 뭐 27 뭐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작은 SNR로도 빗 에러 레이트를 좋게 만들 수가 있는 게 BPSK죠.
BPSK. 그런데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BPSK로 하면은 1Mbps 밖에 못 보내요. 괌 256으로 하면은 8Mbps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로가 안 좋다. 슬로가 안 좋다. 그러면은 BPSK를 쓰는 게 낫겠죠. 속도를 줄이면서 빗 에러 레이트를 원하는 만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예, 이러한 기술들이 결국은 동일한 SNR에서 빗 에러 레이트를 줄이기 위해서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여러 사람이 같이 링크를 공유하니까 일어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히든 터미널 프로그램이라는 거하고 시그널 어테뉴에이션이라는 거하고 두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히든 터미널 문제는 그림에서 B와 A가 서로 통신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서로 들을 수 있고. 그런데 C가 보니까 A가 B에게 보내는 신호가 산에서 막혀 있죠. 그러니까 B가 놀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C도 B에게 통신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B 입장에서는 충돌이 일어나죠. A에서 오는 신호도 있고 C에서 오는 신호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히든 터미널 프로그램입니다. 또 오른쪽 그림에서는 신호가 감쇄해서 A와 B가 통신을 하는데 C는 오른쪽에 저 끝에 있어요. 그 통신하는 신호가 C까지 가면은 신호 크기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C 입장에서는 B가 지금 암호화 통신을 하고 있지 않네 하고는 C가 B를 통신하자고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B 입장에서는 사실은 충돌이 일어나죠. 이와 같은 문제가 시그널 어테뉴에이션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같이 링크를 이용할 때는 특별히 이 무선 링크에서는 히든 터미널 프로그램 문제와 시그널 어테뉴에이션 문제가 일어나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또 잘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으로 2021년도 컴퓨터 네트워킹 2주차 강의가 끝나게 됩니다. 예, 다시 리마인드 해보면은 2주차에서 다룬 내용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떤 성능을 발휘하느냐의 요인이 되는 IP 네트워크에서의 딜레이, 로스, 스루풋에 대해서 알아봤고 인터넷의 가장 기본인 프로토콜 레이어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로 넘어가서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와이파이가 두 가지 모드로 운영될 수 있는데 액세스 포인트를 가지고 운영하는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와 그 다음에 액세스 포인트 없이 즉 기계와 기계가 다이렉트로 통신하는 M2M 식으로 통신하는 머신 투 머신이죠. 그 애드혹 모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선 링크와는 성능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무선 링크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2주차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